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튀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깨진 앞유리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배를 타고 흘러내렸다.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작게 꼬물거렸다. 그 미약한 움직임에 나는 겨우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고 몸은 부서진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핸들을 움켜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뿌옇게 번진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살았다. 살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나는 안도감보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뱃속의 작은 생명만 무사하다면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사랑했지만 이제는 경멸스러운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윤아, 괜찮아 지윤아. 남편이었다. 총재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이 남자는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내 차에서 몇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사고 차량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창백하게 떨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내 남편의 옛 연인이자 나를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존재. 이서연이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떴다. 피로 물든 시야 너머로 남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나를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구급대원에게 외쳤다. 이쪽입니다. 이분 먼저 치료해 주세요, 빨리.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았더라면 나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직 서연만을 생각했다. 뱃속에 그의 아이를 품고 부서진 차 안에 갇힌 나는 그에게 있어 그저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서연이 무사한지 그녀의 작은 상처라도 없는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이었는지를. 내게는 그저 책임감으로 묶여 있었을 뿐.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뛰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을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안도감, 간절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얼굴에는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산산조각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겨우 병실 침대에 누웠다.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버렸다. 그날의 빗소리,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은 영원히 내 영혼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이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나는 지금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책방의 주인이다. 이름은 김지윤 총재의 부인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화려한 명품 옷도,
비싼 차도 모두 과거 속에 묻어두었다. 내 옆에는 사고 당시 내 뱃속에 있던 둘째 아이. 민우와 사랑스러운 첫째, 민준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민준이는 벌써 20살이 넘어 군대에 가 있고, 민우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내 삶은 평온하다. 새벽에 일어나 책방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하는 일상, 손님들과 잔잔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주는 소박한 하루.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빗물이 흐르고 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와 내 심장을 찌르곤 한다. 가끔씩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채널을 돌린다. 그는 여전히 젊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비치지만 나는 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서려 있다는 것을. 나는 그가 나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광적으로 후회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다닌다는 소문. 하지만 나는 그가 내게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나는 이제 행복을 쫓지 않는다. 그저 평화롭고 조용하게 이 두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오늘처럼 빗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나는 그때의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속삭인다. 괜찮아. 너는 잘 도망쳐 나왔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책방의 고요한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꼭 15년 전. 그 거대하고 텅 빈 집의 오후와 같았다. 그때 나는 총재의 아내였다.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불렀다. 재벌계 시집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들까지 두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들 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그 집은 아름다웠다. 창밖으로는 인공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온갖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수백만 원짜리 실크 잠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리인인 것처럼. 남편은 늘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해외 출장이나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가끔 집에 있는 날에도 그는 나를 마주하지 않았다.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거나 식사 시간에는 신문을 펼쳐들어 내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섬에 고립된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회사를 이끄는 총재의 책임감과 무게를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바쁨은 나를 피하기 위한 핑계처럼 느껴졌다. 우리 침실은 2개의 거대한 침대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나는 나의 침대 위에서 잠들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거리는 우리 관계의 실제 거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조용히 그의 침실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그는 잠든 척하거나 아니면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곁에 누워도 나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차가운 낯선 냄새. 그의 숨소리마저도 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는 움찔하며 손을 뺐다. 미안.
지훈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돌아 누워 버렸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채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나는 이따금씩 그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항상 진동으로 해두었지만 새벽녘에 울리는 미세한 진동 소리는 내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늘 전화를 들고 침실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를 믿고 싶었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이미 첫째 민준이가 있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즈음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쁨과 설렘이 밀려왔다. 나는 이것이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우리 둘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튼튼한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와인 대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그의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수고했어 라고 말하고는 식탁에 앉았다. 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나를 보았다. 그 시선은 무심하고 별다른 감정 없이 그저 말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둘째가 생겼어요. 나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찰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잠시 굳어버렸다. 희미한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반가운 손님 대신 예기치 않은 불청객을 맞이한 사람처럼. 정말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들어 올렸다.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 그게 전부였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집에서 나는 혼자였다. 뱃속의 작은 아이는 그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 나는 절망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자주 사람들을 만났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내 영혼이 점점 더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나의 삶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비밀이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지는 장대비는 며칠째 이어지는 내 마음속 먹구름과 닮아 있었다. 임신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가 둘째 임신 소식에 보였던 미지근한 반응은 잊히지 않는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면 그의 마음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고 무미건조한 내용이었다. 오늘 저녁 식사.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 회식 있어. 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익숙한 듯 무덤덤하게 답장하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정말 끝까지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닐까. 나는 충동적으로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피곤하고 건조했다. 여보, 오늘 굳이 회식 가야 해요.
응, 중요한 자리야. 나 당신과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그냥. 우리 둘이서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지윤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바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때 내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남편의 비서였다. 총재님,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은 7시 30분. 한남동 이연입니다.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이연은 남편의 회식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게다가 남편은 늘 회식 장소를 직접 정하지 않고 비서에게 맡겼다. 굳이 내게 회식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의심의 촉수를 세웠다. 그의 회식은 늘 시끌벅적한 장소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연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조용히 단둘이서 식사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그리고 동시에 용기가 생겼다. 이대로 혼자 추측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낡은 코트와 우산을 챙겼다.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한남동으로 향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나의 절박한 심정은 그것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렬했다. 이연 근처에 차를 세우고 나는 조용히 그 식당을 지켜보았다. 7시 30분이 되자 익숙한 남편의 차가 식당 앞에 섰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남편의 해외 출장 파티에 왔던 남편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미술 갤러리스트였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해왔던 불안감, 의심, 외로움의 정체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고 멍하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는 내 눈물과 뒤섞여 시야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무작정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가 이서연과 함께 웃고 있는 동안 나는 텅 빈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때였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경적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의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뱃속의 아이가 심하게 꼬물거렸다. 나의 몸은 핸들에 부딪히며 앞으로 튕겨나갔다. 빗물에 젖은 앞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가 나를 버렸구나. 부서진 차 안은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렸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뱃속의 아이가 미약하게 꼬물거리는 움직임을 느꼈다. 그 작은 생명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뿌옇게 번지는 붉은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살았다. 나는 안도했다.
곧이어 누군가 내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고 떨리고 있었다. 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래도 그가 내게 와줄 것이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먼저 돌봐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닿는 곳,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나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내 차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창백하게 떨고 있는 이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비록 경미한 사고였지만 충격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떴다. 피로 물든 시야 너머로 남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나를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구급대원에게 외쳤다. 이쪽입니다. 이분 먼저 치료해 주세요. 빨리.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았더라면 나는 그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오직 서연만을 생각했다. 뱃속에 그의 아이를 품고 부서진 차 안에 갇힌 나는 그에게 있어 그저 불편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서연이 무사한지 그녀의 작은 상처라도 없는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서연을 먼저 치료해달라고 재촉했고 그녀를 안전하게 구급차에 태운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5년간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이었는지를. 내게는 그저 책임감으로 묶여 있었을 뿐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뛰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을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안도감, 간절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얼굴에는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를 태운 구급차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길게 느껴졌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이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날의 빗소리,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은 영원히 내 영혼에 박힌 가시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오직 생존에 대한 본능과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는 내 병실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어색하게 침대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입에서 어떤 변명이나 설명이 나올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결국 나였다.
서연 씨는 괜찮아요. 나의 질문에 그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응,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어. 너는 괜찮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뱃속의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갔잖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아, 그건 오해야. 사고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서연이는 혼자 있었잖아. 너는 구급대원들이 도와주고 있었고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을 때. 당신은 나를 외면했어. 당신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았고 당신의 심장은 다른 곳에서 뛰고 있었어.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 아니, 어쩌면 늘 알고 있었는데 외면해 왔는지도 모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물음만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침묵하는 동안 그와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를 피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이소연을 향한 미련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다. 퇴원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없었다. 남편은 내게 온갖 값비싼 선물들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보석,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선물에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다. 나는 그를 피했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그가 이서연과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의 핸드폰에서 그녀의 문자를 몰래 보았다. 오빠, 몸은 좀 괜찮아. 보고 싶다. 그들의 메시지는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단념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었다.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해 상담하고 나만의 통장을 만들었다. 내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의 결정은 이미 확고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의 빗소리, 구급차의 사이렌, 그리고 그의 무심한 뒷모습은 영원히 내 영혼에 새겨진 흉터였다. 이제 나는 그 흉터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계획을 세웠다.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야 했다. 남편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동안 쌓아온 인내심과 침묵을 무기로 삼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그가 주는 값비싼 선물에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는 나의 이런 태도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포기하고 자신의 서재나 침실로 돌아갔다. 먼저
나는 재정적인 독립을 준비했다. 그동안 나는 남편이 주는 용돈과 카드를 썼을 뿐, 내 명의의 통장은 따로 없었다. 나는 몰래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그의 사업 거래처 목록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몇몇 신뢰할 만한 지인을 통해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다행히 내겐 몇 명의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짐작하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나를 도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나만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비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다음으로 나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했다. 첫째 민준이는 이미 고등학생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둘째 민우는 아직 어렸고, 나는 민우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나는 민우에게 아빠가 당분간 먼 곳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고, 우리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아빠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민우는 아직 어려서 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결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떠날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에 작은 집을 계약했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2층 집이었다. 1층에는 내가 작은 서점을 열 계획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아이들의 짐을 차에 실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나는 그 빈틈을 이용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잠든 얼굴을 보며 나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수십 번을 쓰고 지우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그의 배신, 나의 절망, 그리고 내가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그리고 나는 그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나를 이렇게 만든 그를 완전히 잊고 싶었다. 편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나의 해방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너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찾고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보호할 거야. 나의 모든 결정은 오직 이 두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집안을 조용히 걸어 다녔다. 거대하고 텅 빈 이 집은 한때 내가 꿈꾸던 완벽한 삶의 무대였다. 1층의 넓은 거실, 2층으로 이어진 나선형 계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던 나. 그의 무관심에 애써 괜찮은 척 웃던 나. 뱃속에 아이를 품고도 불안감에 떨던 나는 이 공간 속에서 천천히 시들어갔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로 얽힌 차가운 관계였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민준이와 민우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의 침대 옆에는 그가 좋아하는 책들이 쌓여 있었고, 민우의 침대에는 작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은 이것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가 늘 앉아있던 거대한 의자.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서류들 사이에 미리 써둔 편지를 놓았다. 편지에는 지난 5년간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배신, 나의 절망, 그리고 내가 그에게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 나는 그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썼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끝났음을 알렸다. 편지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그의 책상 위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의 옛 연인인 이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가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도 깨끗하게 버렸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단념했다. 이제 나는 그를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버리고 싶었다. 나의 해방은 그를 완전히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워채 태웠다. 아이들은 아직 졸음에 겨워 칭얼거렸지만 곧 차 안에서 다시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그 집의 문을 닫았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나는 차를 몰고 익숙한 길을 벗어났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비로 촉촉이 젖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집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나는 그곳을 향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의 과거.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틀 밤을 사온 것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다. 그는 아마도 이서연과 함께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고 잠시 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샤워를 마친 그는 늘 그렇듯 넥타이를 매기 위해 서재로 향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처음에는 그 편지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쓴 짧은 메모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일 것이라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편지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편지 속에는 내가 지난 5년간 느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배신, 나의 절망,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자 아빠가 아닙니다. 그는 편지를 든 채 거실로 뛰어나왔다. 지윤아, 지윤아. 그는 거대한 저택 안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텅 빈 침대.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을 보며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내가 자주 가던 곳, 내 친구들의 집, 심지어 내 친정집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의 휴대전화는 불이 날 것처럼 울려댔다. 내게서 온 메시지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지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그의 메시지를 모두 차단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타이틀,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는 환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텅 빈 거실에서, 텅 빈 침대에서 나를 그리워했다. 그는 이서연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이서연에게서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텅 빈 집 안을 헤매며 나를 찾았다. 그는 내가 남기고 간 편지를 수백 번 읽었다. 편지 속에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절규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그의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없는 고통과 후회, 그리고 고독으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남편의 시선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도시에 정착했다. 이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렸고 하늘은 맑았으며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낡은 2층 집의 1층을 개조해 작은 책방을 열었다. 책방 이름은 고요한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소란스러운 사건이 아닌 오직 평온한 시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에 익숙했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곳의 소박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특히 민우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종종 눈물을 보였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함께 책방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을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아이들 또한 나의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책방의 운영도 쉽지 않았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하루하루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새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밤늦도록 온라인 서점에서 중고책을 팔고 손님들이 원하는 책을 구해다주며 조금씩 살림을 꾸려나갔다. 몸은 힘들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과 배신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가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는 모두 차단했다. 가끔씩 친구들에게서 그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가 나를 찾기 위해 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 나를 잃은 충격으로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소문. 나는 그 모든 소문을 외면했다. 그의 후회는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나를 버렸다. 그의 후회는 너무나도 늦은 후회였다. 가끔 밤에 잠 못 들고 뒤척일 때면 나는 그날의 사고를 떠올렸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빗물, 피로 물든 앞유리, 그리고 나를 외면한 그의 차가운 뒷모습. 그 기억들은 여전히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내가 얼마나 강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는 군대에 갈 만큼 훌쩍 자랐고 민우는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이와 비슷해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로 여겼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조용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생 동안 추구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책방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책방의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책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는 쓸쓸하게 등을 돌려 사라졌다. 나는 그가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거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저 그의 후회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한 그의 내면의 고독한 몸부림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더 이상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내가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의 후회는 내게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늦은 후회였다. 나는 그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를 향한 미움과 상처는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았다. 이제 나는 그 족쇄를 끊어내고 싶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갔다. 민준이는 군대에서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가끔씩 걸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키가 훌쩍 자랐다. 그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다. 그는 나의 책방을 가장 좋아했고 학교 후에는 늘 책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책을 사랑하고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던 나의 모습을.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우와 함께 책방에 앉아 있었다. 민우는 책을 읽다가 문득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행복할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도 언젠가는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가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후회는
나의 지난날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민우와 함께 그가 없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평온하고 소중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평화였다. 나는 가끔씩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가 나를 잃은 후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사업은 쇠락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이자 실패자로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나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파멸이 내게 어떤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었고 그의 불행은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 못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를 향한 증오와 미움은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오늘 나는 다시 책방에 앉아 있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편안함을 느낀다. 나의 삶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화를 찾았다.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이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시간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다. 나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함께 끝을 맺는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